안녕하세요. 2년 반 기간 동안 연애하다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한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남자친구 하나 잘 만났다느니 부럽다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꼭 남들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네요. 결혼이 현실이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와닿는 게 연애할 때는 사소한 다툼 하나 없을 만큼 저한테 맞춰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하니 요구사항이 어쩜 그리 많을 수가 있는지. 심지어 제가 집까지 해가기로 했는데 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거 전부 들어줬다간 남은 평생을 내가 아니라 이 인간 엄마를 위해 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 정리하는 건 훨씬 편했어요. 여지껏 만나온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훨씬 몇 배는 더 길게 남았는데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제 위로 있는 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건데 그렇다고 서로 척지고 평생 안 보고 살기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붙어 계시지만 않으면 또 괜찮거든요.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건 두 자식들 앞에 매일같이 티격거리는 거 보여줘봐야 좋을 거 없겠다 생각해서 결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언니는 아버지가, 저는 어머니가 맡기로 정해졌던 거고요. 지금은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볼 일이 있으면 다 같이가 아니라 따로 만나고 그러는 식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달에 한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내 가족이 다시 만나 시간 보내고 그랬습니다. 내 가족끼리 말고도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만 따로 만나실 때도 있었고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쪽이 회사 생활 하시는 어머니보다 벌이가 더 좋았다 보니 아버지 쪽에서 제가 언니에 비해 모자람 없이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다 해주셨었어요. 지금은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따로 만날 때면 용돈도 받고 그러는 시기죠. 부부라는 고리가 끊어졌었을 뿐이지 저희가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이런 가족관계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자주 계시기에 저희 집 같은 집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적었네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 또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다만 이혼 후에도 교류가 활발했던 저희 집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는 꼬박 늦지 않고 보내주셨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 돈은 생활비로 거의 대부분 지출이 되었다 보니 형편이 계속 어려웠다고 해요. 학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했고 자취방 구할 만큼 여력도 안 돼서 매일같이 왕복 3시간 거리를 집에서 등하교를 했어야 했답니다. 졸업 후 직장이 정해지면서 회사까지 출퇴근하기엔 자가용이 있지 않는 한 대중교통으로 제 시간에 갈 방법이 없어서 결국 자취를 시작했지만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데다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은근히 저한테 동질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은 좀 다르다. 너가 동질감을 느낄 만큼 힘들게 살았던 적 없다 하고 해명을 할 필요는 없었고 굳이 그걸 밝혔다간 남자친구한테 나름대로 상처를 주는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따로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2년 반의 연애 끝에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워낙에 괜찮은 사람이었다 보니 청혼에 응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나름 고민도 많이 되었던 게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제 나이치고 잘 모은 편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랬나 무조건 저보다는 상황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설마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기로 한 만큼 충분히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 남자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자친구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괜히 색안경을 끼고 안 좋은 생각을 했나 싶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1억이 넘었거든요. 1억하고 몇백만 원 수준이긴 했지만 내가 모아놓은 만큼이나 모아놓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2배가 넘으니 할 말이 다 없었죠. 액수를 떠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아낄 거 아끼고 욕심도 절제해가며 그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기도 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억 4천이라는 결혼 자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돈이 결혼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액수가 아니란 건 알았기에 결국엔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1억이나 모아놓았다 보니 저도 못해도 반반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아버지께 손을 벌린 거였는데 아버지께서 원래 저랑 언니 결혼할 때 예전부터 아파트 하나씩은 해줄 계획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셨어요. 그렇게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시세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긴 하셨지만 예산이 무한한 건 아니었을 테니 서울에 아파트 받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 위치 정도면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향후 투자 가치도 제법 있어 보였고 거래도 활발한 곳이라 나중에 정리할 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이 그렇게 생기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낸다는 남자친구에게 아직 우리 가족은 교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 따로 말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파트가 땅에서 솟아났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해주신 집을 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말하기도 모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엔 그냥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저희 집 상황과 제가 집을 받게 된 경위까지 다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외로 남자친구는 그게 뭐 숨길 일이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은 일 아니겠냐고 자기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말하니까 이렇게 후련한 걸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여지껏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집을 해오게 되었으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식장이나 스드메 같이 결혼식 전반적인 부분에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그리고 혼수를 장만하는데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낼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고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도 일부 1,000만 원 정도는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다 그걸 더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건지 남은 돈은 전부 현금 예단식으로 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이 저한테는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돈이 남았다고 굳이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저축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빵원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집 위치도 단점은 최대한 생각 안 하고 좋은 점만 보고 이래저래 타협을 한 거지. 돈은 돈대로 아꼈다가 빨리 더 좋은 위치로 이사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아닐까 싶었고 굳이 그 돈을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드리겠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의 원칙을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상식적으로 돈을 돌려드리면 집을 해주신 저희 아버지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물론 저희 아버지가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그 돈을 받아가실 분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애초에 우리 돈이 남는 건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해주신 덕분이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가 정확하게 말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해주신 덕분에 자기가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겠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기우는 결혼을 한 만큼 처가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될 텐데 두 분 다 재혼은 안 하신 상황이지만 어쨌든 엄마 쪽도 따로 있고 아빠 쪽도 따로 있는데 제가 또 가족들과 워낙에 가깝게 지내고 있기까지 하니까 자기가 친정을 챙길 일이 있으면 2번씩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명절에 친정을 방문한다고 쳐도 저희 집 따로, 아버지 집 따로 가야 하고, 어버이날도 용돈 같은 걸 드려야 하는 명절도 뭐가 되었든 간에 부모님을 챙기는 일이 있으면 자기는 앞으로 무조건 2배씩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 비해 저는 앞으로 우리 엄마 한 사람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챙길 집이 2집인데 저는 한 집이지 않냐, 너가 봐도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준비하고 남은 돈은 자기 어머니한테 현금의 단식으로 전부 드려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2집으로 나가야 하니 2배로 들 테고, 저는 시어머니 한 분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니 결혼 전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애초에 대리효도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바란 적도 없다고, 각자 부모님은 여태 하던 대로 각자가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2배로 효도해야 하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 한 분한테만 하면 되는 거지 않냐고. 그럼 이제 나한테 더 불공평해진 상황이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남아있는 이 돈은 어머님한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절반씩 나눠서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죠. 애초에 나는 그럴 생각 없다고, 그냥 남은 돈은 남은 대로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이 결혼에서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진짜 혼자가 되시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꺼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되시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딸인 저와 아들인 남자친구가 각자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심이 그게 맞았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큰 효도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처음엔 자기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 이젠 자기 돈을 직접 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난데없이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이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번엔 또 뭐가 불공평해서 그러는 거냐고 물으니 결혼 비용을 왜 자기만 내느냐고 하면서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3억 집을 해오는 건데 무슨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계산해보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2억 5천은 더 해와야 하는 거 모르느냐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따지고 보면 장인어른이 엄밀히 말하면 이혼하셨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자기가 이런 말도 안 꺼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집을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둘이서 결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사실상 자기가 저랑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집이 저한테 생길 이유도 없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해서 해주시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러니 그 집에 자기 지분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반반 결혼을 해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의 살림살이들은 우리가 똑같이 반반 나눠서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재산이니 결혼하기 전에 각자 알아서 쓰고 싶은데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꼭 자기 어머니한테 돈을 드려야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열받아서 그럼 아버지한테 해주시기로 한 집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서 6천 받아올 테니 깔끔하게 반반 결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해오는 예단을 어떻게든 안 해오려고 하고 있는 너 잘못인데, 집을 무기로 제가 갑질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받는데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니 챙겼다고 그러냐고 한마디 따졌죠. 학자금 갚고 월세 내고 혼자 살면서 여태 돈 모아놓은 거 대충 계산만 해봐도 이날이 때껏 당신이 어머니한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안 드렸던 거 계산 딱 나온다고. 왜 여지껏 돈 한 푼 드린 적 없었으면서 결혼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내 돈을 드리면서까지 효자 노릇을 하려는 거냐 따졌더니 누가 네 돈 달랬냐고, 내가 모아놓은 돈 드린다고 했지 않냐면서 더더욱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준 집을 절반은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자기가 모은 돈 어머니 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다르냐고 따지니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댁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친정만 생각하냐고 하면서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정만 챙기니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순탄한 결혼 생활 하려면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라고 열변을 토하면서요. 정말 연애할 때 저런 모습 보인 적 한 번 없는데 이제서야 효자가 되겠다고 저러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혹시나 아버지한테 집 해주시기로 한 거 안 해주셔도 된다고 전화를 하려는 건 줄 알았는지 혼비백산을 하면서 제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집 해주지 말라고 하는 전화 아니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남자친구도 들으라고 바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었죠. 나한테 집 해주기로 했던 거,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주실 수 있냐고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어차피 해주려고 했던 건데 결혼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말해놨으니까 엄마한테 돈 좀 더 달라고 해서 경기도 말고 서울에다가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빤히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긴장이 되는지 다리를 떨면서 애꿎은 손톱만 물어뜯기 시작했고요. 전화 끊고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지?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손가락을 바꿔가며 애꿎은 손톱만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버지한테 집 그냥 달라고 전화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남자친구 속이라도 상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효자 노릇 하려던 거 평생을 두고 후회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미 진작에 결혼은 때려치자고 할 계획이었어요. 어디서 남의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냐고, 네 돈 소중하고 네 부모 소중한 거 알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지 않겠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어머니가 소중하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네 돈으로 효도 실컷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고 저 또한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남자친구가 좋은 사위가 되는 것도 포함되고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돈 얼마 더 해왔다고 해서 누구 집은 신경도 안 쓰고 박대하고 누구 집은 눈치 보면서 잘해야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이 두 사람이 만나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지. 돈 덜 있는 집이 돈 더 있는 집의 밑으로 들어가서 가불관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제가 알아서 며느리 도리하면서 효도했었을 거예요. 당장 결혼 준비하면서 남은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드렸을 겁니다. 뭐 제가 하려던 며느리 도리가 그 자식 성에나 찼을런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질질 끌지 않고 단칼에 파혼해버린 게 참 후련하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혼하고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도 아직 어머니도 아버지도 현역이시고 제 나이도 한참 때인데 새로운 사람 찾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위로받을 일도 아니지요. 거머리 거지 같은 자식을 미리 알고 떼어냈으니 오히려 축하할 일에 가깝지 않겠나요? 한동안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것 같아요. 부모님 지원 없이 제 혼자 힘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쯤 돼서 우리들 힘으로만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헤어진 남자친구한테는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어디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대신 효도해줄 사람 찾지 말고 남의 집 재산에 숟가락 얹어서 거저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스스로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말씀드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층에 위치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위층 보험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어느샌가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안녕하시냐는 짧은 대화는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언제 한번 점심이라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험을 권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싫다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말에 만나 점심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 보험의 비읍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래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남편이 청혼까지 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어른들도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서울 근교의 대학 강단에 서시는 대학 교수로 사회적 명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엄청 오래전 일이지만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을 정도예요. 비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뵐 때면 항상 저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고 말씀도 젠틀하게 하셔서 정말 멋진 인품을 가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 닮는다잖아요. 제 남편도 언젠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혼살림을 할 집이 문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한 2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풍도 익히고 한가족으로서 정도 붙이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대신 2년 후에 저희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땐 집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시아버지의 실체도 몰랐고 여러모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공짜에 눈이 멀어 제 팔자 스스로 꼬았다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10년도 모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자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고 약속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정말 첫 인상이 와장창 깨질 정도로 말이에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늘 술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과음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귀가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만취한 날이면 꼭 속옷만 입으시곤 소파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도 있으니 추태 부리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면 방으로 들어가시는 수순이었어요. 때로는 새벽 한 5시쯤이 되면 일어나서는 곤히 잘 자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약수터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가겠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고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반년쯤 됐던 날이에요. 새벽 2시 반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용히 깨우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잠에서 깼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남편만 조용히 불러내시기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대학 근처에서 술을 과하게 드시고 온 길에서 쓰러져 잠들어 계셨답니다. 그걸 우연히 시아버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발견해서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파출소로 옮겨지신 시아버지를 모셔왔고요. 행여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며 시어머니가 연락 준 학생에게 돈을 챙겨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학생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러셨다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께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음주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남사스럽다고 채통 좀 지키라며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건 봤어도 큰 소리를 내시는 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당황하신 듯 하더니 이내 TV 옆에 있던 수석을 집어드셔서는 거실 테이블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더러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하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냐면서요. 테이블 유리가 다 깨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아랫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 인터폰을 해올 정도였으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말 그대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배우라고 한 가풍이 이런 건가 어이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당신 팔자를 한탄하시면서 우시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집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욕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셨고 걱정이 된다며 남편은 시아버지 뒤를 따라 나갔고요. 놀라운 건 이런 대소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가족 중 누구 하나 먼저 이 일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답답하게 한 건 시아버지는 다음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태연하게 연기를 하시는지 정말 기억을 못하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국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우리 제발 나가 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현실적으로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해서 언제 집을 살 수 있겠냐며 1년만 더 버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딱히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루하루를 새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평소처럼 시아버지는 귀가하시기 전이었고 꾸벅꾸벅 졸고 계신 시어머니께 먼저 들어가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제가 거실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2시쯤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경찰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엉뚱한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가셔가지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옆자리에 중년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내 되는 사람한테 치근덕거리다 싸움이 났고요. 결국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나왔는데 그 경찰관한테 욕설을 퍼부으셨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에 쩔쩔매면서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새벽동이 틀 때쯤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무시던 시어머니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셨고 저도 잠 한숨 못 자고 날밤을 샜어요. 술에서 덜 깨신 것 같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날은 또 기분이 좋으신지 계속 저한테 사랑의 총알을 쏘시고 저더러 한번 안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얼른 안아드리라 그래서 떨떠름하게 어깨동무식으로 대충 안아드렸더니 갑자기 제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이 주물럭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또 어딜 가려고 그러냐며 제 손목을 잡아 끄시더니 제 팔뚝살을 또 만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더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시아버지께 왜 자꾸 만지시냐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왜 당신을 두고 며느리를 귀찮게 하냐며 억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이건 시아버지 술 깨시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냐며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도 전달을 했는지 이튿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들이 딸이 없어서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떠나서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주가 결국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10시 정도로 약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자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쿵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라서 뛰어나가보니 세상에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화단에 처박히듯 올라타 나무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술 드시고 운전하신 거냐고 그러니 그건 저더러 알바 없다면서 저한테 앞이 찌그러진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다치신 데는 없냐고 얼른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됐고 운전을 제가 했다고 하라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대학교에서 잘리면 니들 집은 어떻게 사주겠냐며 어차피 이래봤자 저한테 크게 피해갈 일도 없으니 누가 묻거든 제가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라셨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 몇 안 되는 군중 사이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제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남편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방금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며 당신이 빨리 아버님 설득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어차피 다친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제가 운전하다 실수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오신 건 범죄라고 절대 협조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네가 학원 선생이지 무슨 성인군자냐며 그럼 너는 시아버지가 면허 취소라도 되는 걸 바라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부자지간에게 참교육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냐며 얼른 다시 전화해서 못 오게 하라시더군요. 남편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신고하냐며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번엔 남으로 그쳤지만 다음에는 진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저런 분에게선 면허를 뺏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먼저 저에게 이따위로 하면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개가 되는 시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매번 받아주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에게 바라던 바라고 헤어지자고 받아쳤습니다. 막말로 애도 없는데 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한 부자를 그렇게 두고 집으로 올라와 급한 대로 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녀자가 기분 따라 집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냐며 나가는 건 제 자유여도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데다 블랙박스에 음주운전을 한 기록까지 다 녹화가 되어 있어 결국 면허 취소에 벌금형까지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이해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질질 끌면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다 떠벌리겠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겠다 싶었는지 이혼에 동의해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같이 살자는데 이건 뭐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며칠 전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협의 이혼을 했다는 신고서를 내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술 먹는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으네요. 시아버지는 면허 취소와 지난번 술에 취해 길에서 발견된 일까지 학교 안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강단에서 물러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뭐 미움도 없고요. 그냥 시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남들한테 피해나 안 끼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